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전면적인 공격을 당한 것은요. 지난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욤키푸르 전쟁으로 잘 알려진 4차 중동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연 씨가 소개한 욤키푸르 전쟁, 4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참 이름이 여러 가지죠? 네, 이스라엘은 욤키푸르, 속죄일 전쟁이라고 그러고 아랍 측은 라마단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4차 중동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재미난 게 사우디랑 카타르 쪽에서는 10월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욤키푸르는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면 또 이쪽의 명절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냥 10월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 전쟁, 3차는 6월 전쟁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10월 전쟁이라고 많이 했어요. 6.1 전쟁, 10월 전쟁. 근데 진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마치 평행 이론 마냥 앞서서 허준 씨가 1973년이라고 했고 올해는 10월 7일이라고 했어요. 그 1973년은 10월 6일이었잖아요. 10월 6일. 그러니까 어떻게 다 공교롭게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전에 1차, 3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요. 네. 1차 전에서 실패를 하니까 2차, 3차 이제 절치부심하고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2차, 3차 갈수록 아랍이 더 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3차 중동전에서 정말 극에 달해서 6.1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각 나라가 깨진 건 이틀, 3일 만에 깨졌고 그리고 이제 영토 상실을 하게 되죠. 요르단 서한 지구도 빼앗기고 가자 지구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그 중요한 골란고원을 빼앗기게 되죠. 그 방어 기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그곳을 뺏기는 순간 시리아는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었었죠. 시리아가 위험한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사실 골란고원이 없었으면 4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은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방어에서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 수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정말 생존이 걸린 땅이고, 근데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 남에서 뺏은 땅이라는 거지. 남한테서 뺏었는데 이스라엘은 생존이 걸린 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졌는데 특히 이집트가 이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사실 나세르도 자기 하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패전을 통해서 나세르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정말 불가사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세르가 힘을 얻었지만 아무렇든 이걸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치부심해서 군비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소련에서 엄청난 수입과 지원을 받고 소련대로 이게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뜨니까 이게 우리가 기회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소련도 그렇게 열심히 지원 안 해줬었는데 거의 전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엄청난 무기를 시리아와 이집트에 제공을 하고 군사 지원단을 거의 10,000명까지 보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정작 아랍권은 또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세르가 또 중재하다가 여러 가지 일단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과로로 사망하게 돼요. 아이고. 그렇게 돼서 나세르의 오랜 혁명 동지이자 2인자였던 사실은 3인자였죠. 3인자였던 사다트가 권력을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사드가 권력을 계승을 했지만 워낙 나세르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유지를 이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렇게 사다트하고 나세르를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나세르는 생긴 것도 멋있고 정통 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뼈대 있는 가문처럼 보여. 그분이 이렇게 사진 보면 귀티나게 영화배우 같이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다트는 할머니가 수단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 거의 딱 별명이 면도칼이라고 하면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테러한 적도 있고 본인이 직접 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도 가고 나세르 밑에서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로 있으면서 사람이 좀 바뀌어요. 이건 사다트가 한 비판인데 나세르가 너무 붕 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세계에서 스타가 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돼서
이집트의 내정은 안 돌보고 너무 국제적 명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3차 전쟁도 저렇게 허망하게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자. 자기가 직접 막 곡괭이 들고 파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련은 도움이 안 된다. 얘들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 돈 받고 사가줬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돈 준다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공을 해 우리가 사겠다고 안 주잖아요. 네. 이자까지 쳐서 돈을 더 비싸게 받아갔어요. 아, 돈 주고 제공한 거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다만 이제 기술 인력 같은 걸 제공을 한 거죠. 같이 네네. 패키지로. 그래서 이 미국하고 가까워져서 경제 부흥을 해야 된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미국하고 가까워지려면 좀 평화롭게 지내고 야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친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싫어하잖아요. 그 사다트의 딜레마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3차 중동전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서 수에즈 운하가 막힙니다. 네.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재정의 몇십 %예요. 그렇죠. 돈줄이 끊기니까 실용주의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3차 중동전에서 지고 나니까 민족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이집트가 얼마나 뼈대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 이 복수해야 된다는 걸 안 하면서 실용주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이게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골란 고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골란 고원에 이스라엘 국기가 꽂히면 네. 시리아를 향하는 칼끝이 꽂혀 있다고 하고요. 시리아의 국기가 꽂혀 있으면 이스라엘을 향하는 칼끝이 글로 가 있다. 이 정도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스웨즈 운하는 예전부터 우리 땅이야.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없어. 이게 벌써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 뺏긴 것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우리가 잘 싸우다 뺏긴 게 아니라 엄청난 패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실감에 모멸감까지 느낀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보복을 해야 된다. 정부 뭐 하냐. 시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정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위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은 전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고 반면 시리아를 보면 시리아의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이잖아요. 네. 패전을 했던 6.1 전쟁 당시에 아사드 대통령의 직위가 뭐였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대통령인데 저거 안 하면 무능력한 자야. 역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6.1 전쟁 당시에 세 국가가 국토를 뺏기고 모멸을 당했는데 그중에 요르단 빼고 두 국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 거죠.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사실 네.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네. 지금 국민들이 여기가 다 불타오르고 이렇게 끌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네네. 상황입니다. 근데요, 박사님.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심지어 중동 전쟁 그 3차 6.1 전쟁을 앞서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이야 6.1이지만 거의 2, 3일 내에 끝났고 그 탱크가 전부 다 이스라엘이 가져갔죠. 이집트 탱크를.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못하죠. 상황에서는 이집트가 변화하지 않는 한 결과는 또 하나마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중동전 하면서 이집트는 매번 절치부심했어요. 매번 절치부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냐면 자기들도 속아. 절치부심했어. 이 정도 절치부심이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세르가 죽기 전에 벌써 복수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 계획도 짜요. 진짜 절치부심해서 지난 3번의 전쟁의 모든 실패를 분석해서 다시 한다. 짰어요. 네. 그래서 원래 1972년 11월 15일에 개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나세르가 죽어서 사다트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얼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8일 이제 한 20일 남았어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하는데 20일 남았는데 장군들이 몰라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보안을 위해서 명령하다를 안 했대요. 야, 너 정말 사람 미치는 거지 이게. 근데 이유는 그럴싸하네요. 보안을 위해서 절대 극비리에 사다트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장관 바로 갈아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당시 용어로 모래를 씹는 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야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한 거예요. 1차, 3차 중동전 동안 이집트 병사라고 용감하게 싸운 병사가 없으며 훌륭한 장군이 없었겠냐고.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항상 그 뒷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모두 뽑아다가 중간에다 배치를 합니다. 오. 그리고 진짜로 실전을 해라. 네. 위에서 명령하지 말고 병사들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생은 군대를 안 갔대요. 어. 공부 못해서 여기 온 애들이야. 이러니까 대우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집트 군사들이 거의 대부분 교본을 읽을 수 없는 네, 상태였다. 그렇게 되니까 병사들도 이제 해이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오해 말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학생이 간다고 해서 군대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어떤 관점, 사병들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병사들이 열정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진짜 전쟁 준비가 됩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에 이스라엘군이 그 바레브 라인이라고 해서 방어 요새를 해놓고 네. 있었는데 특히 수에즈 운하 쪽에 모래 장벽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군의 약점을 찾아라. 무조건 우리가 밀지 말고 이스라엘군의 약점이 뭐냐 이걸 찾아라.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달라졌네요. 네, 진짜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그럼 이스라엘군의 약점이 뭐냐? 이번에도 지금 그게 문제인데 항상 동원병 체제라서 네. 그 예비군을 동원하다 보니까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요. 아니 놀고 있는 청년을 군대로 데려오는 거하고 지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수에즈를 그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거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한테 공격당할 때도 문제가 똑같은 사안이었어요. 군대를 동원시켜 놓을 병력이 없으니까 왜 전자장비로 하자고 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전자장비도 없으니까 초소를 만들어 놓고 몇 명만 박아놓고 그렇죠. 그 뒤에 중대, 그 뒤에 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동원 체제로 간다라는 방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만 막아준다면 바로 우리가 동원을 해서 글로 보내줄 테니 그것만 막아라. 뭐 이런 체제를 네, 동원-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집트군은 이 동원 체제의 약점 그리고 허술한 방어체, 일선 방어체제의 약점을 돌파하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포함해서 35만이었고 이집트가 65만, 시리아가 15만, 요르단이 6만. 이때 이집트 전차가 무려 4,500대, 항공기 1,000대. 뭐 어마어마했고요. 골란고원 같은 데서는 저기 이스라엘군하고 시리아군의 비율이 16대 1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렇다라고는 해도요. 이스라엘 하면은 세계 최정예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눈치 못 챌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정보라기보다는 첩보는 계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첩보를 사실은 첩보를 올려도 위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정보로 가공하고 그렇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 혹은 전쟁이 났다 하면은 동원 전력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던 국민들이 다 그냥 내려놓고 네. 그 군대로 와서 전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보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가 확실하기 전에 동원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용키프르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런 동원령이, 그러니까 허위 동원령이 몇 번이 이 발령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쉽사리 언제 전쟁이 난다더라, 최전방에서 이런 첩보가 들어왔으니 우리 전쟁 준비를 하자, 동원령을 발령하자라는 이야기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가 이걸 알고 일부러 허위로 계속 이렇게 병력을 몰아서 이스라엘을 동원을 시키고 이스라엘이 보는 경제적 손실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되면 세 번째는 아마 반응 안 할 거다라는 계산까지 합니다. 치밀하네요. 그쵸. 달라졌죠. 이집트가 달라졌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동원령이 딱 발령되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던 김씨 아저씨도 문 닫고 나가고 뭐 완화가게 아저씨도 나가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다 닫고 회사원들도 출근 안 하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비군이 최전방 지역에 10개 배치가 돼 있고 그 뒤에 전차 전력, 그 기갑 전력이 그들을 지원하게 배치돼 있는 이유가 이들의 임무는
적을 24시간이나 40시간 정도 막아주는 겁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던 분이 그거 내려놓고 총 들고 나와서 부대가 편성돼서 이제 반격의 주력이 되는 거죠. 예비군이. 예, 그런 전력이었는데 그리고 그런 방어 전술을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용키프르 전쟁 당시에 이런 기만의 방점을 찍은 또 인물이 있습니다. 오. 예, 아시라프 마루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의 사위였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정보와 이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 런던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걸어 들어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완벽한 일이라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네. 아니, 얘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정보들이 정말 뜨끈뜨끈하고 확인해 보니까 맞아. 그런 정보를 계속 가져오니까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 코드명을 소스 혹은 엔젤, 천사를 나타내는 엔젤이라는 코드명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 정보가 다 맞아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허위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했죠. 그게 73년 5월입니다. 그 허위 동원령이 어떻게 내려졌냐? 마루안이 준 정보 때문에 내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루안이 그 정보를 준 뒤에도 계속 정보를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이 마르완이 진짜로 첩자인 건지 아니면 마르완을 이용해서 이집트가 네. 이중 첩자처럼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마르완에게 뭔가를 너무 기대한 건지 정말 어떤 게 정답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4차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됐네요. 맞아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게다가 정보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줬냐 하면은 1973년 10월 며칠? 6일 몇 시? 개전이 된다. 몇 시에? 18시. 어디에서? 예. 18시에 그 어느 전선에서 개전될지까지도 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격할 때는 거기 바레브 라인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나운서님 생각에는 마루안이 이중 첩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천사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에 준 정보들이 너무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정말 엔젤이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 번 또 5월 달에 약간 미스가 있었고 이렇게 완벽한 정보를 굳이 왜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이네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되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 엔젤이었어요? 정답은 엔젤. 아직 모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서는 마루안은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마루안은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요? 예. 그래서 서로 다 마루안은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밀은 정보는 언젠가 비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년 더 기다려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원래 스파이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고 그리고 원래 이중 첩자는 원래 이중이 아니라 팔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거 완전히 중간에서 이거 줬다 저거 줬다 이런 걸 봐야지. 그리고 완제품을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근데 이게 60년 지나도 아마 영원한 미스터리로 갈 거예요. 그러면 마루안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2007년에 런던에서 죽었어요. 어떻게요? 죽었는데 의문사입니다.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추락사인데 네.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추락사라고 써 있는데 의문사라고 읽습니다. 근데 되게 잘 살았네요. 두 나라 다 엔젤이라고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네. 돌려 말하면 두 나라에 이용당한 불쌍한 영혼이죠. 이분이 엔젤인지 데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곳에서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게 1973년 10월 6일 14시입니다. 시리아는 북부 골란 고원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는 남부 이 스웨즈 시나이 반도 일원에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곳의 방어선 자체의 형태 그리고 디테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어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전선에는 몇 개소의 전진 기지를 요새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보병들을 배치시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5km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기갑 전력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방 초소가 공격을 당하면, 전방 진지가 공격당하면 기갑 전력이 그들을 지원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에 그게 아마 24시간이나 40시간 정도 시간을 벌어주면 그때 예비 전력을 동원해서 예비 전력이 반격에 주축이 된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어 전술이었고 개전이 됐을 때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가 3차 이 전쟁 때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걸 뜻하는 게 뭐냐? 국민의 이 모욕감을 싣고 정권을 돈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냐?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일어나기 몇 시간 전, 그러니까 그날 오전 정도에 사실은 이스라엘 내각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마루안의 정보도 있으니 우리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동원령을 소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마루안이 준 정보는 사실 전쟁 개전 시간이 14시인데 준 정보는 18시였잖아요. 그래서 4시간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특히 3차 중동전 당시에 이집트군이 제일 약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레브라인 서안 쪽에 바짝 붙어서 방공망을 만듭니다. 그 10에서 15km 정도의 긴 방공망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공격을 받으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지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게대로 작전을 하지만 공중에서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이 3차 중동 전쟁처럼 되지 않는 거죠. 왜냐? 촘촘한 방공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이 3차 중동전처럼 하늘을 누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잃게 된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빼앗긴 영토들을 되찾기 위해 동시에 기습 공격을 결정한다. 이스라엘은 기습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지만 잘못된 첩보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리아는 북부 골란 고원에서, 이집트는 남부 수에즈 시나이 반도에서 동시에 기습 공격을 벌인다. 그렇다면 이집트군의 공격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집트군은 정말 작전을 잘 짰어요. 일단 이집트군의 공격은 크게 3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1단계는 일단 집결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군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당시 누가 봐도 스웨즈 운하 앞에 이집트군이 10만 명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초소에 있던 병사들은 이거 뭔 일 난다고 계속 보내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응이 느린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뭐 마루안이 작전이었든 뭐였든 그동안의 그 가짜 동원이었든 성공을 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격을 시작한 다음에 이스라엘군 주력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수에즈에 있던 모래방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래방벽 돌파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모래를 쌓아놓으니까 폭격을 해도 무너져 내리질 않고 폭약을 갖다 넣어도 뚫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얘기지만 누군가 어떤 공병장교의 아이디어에서 고압 분사기로 녹여라. 그 다음 이제 3단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당시 이집트군의 전략 목적은 이스라엘 정복이 아닙니다. 수에즈 탈환이에요. 그럼 수에즈를 탈환하려면 일단 수에즈를 점령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건너편에 이스라엘 방벽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군 주력은 뒤에 올 거란 말이에요. 얘들하고 붙어서 이겨본 적이 없고 무시무시한 군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멸해야 이스라엘군이 수에즈를 다시 공격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수에즈가 완전히 이집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방벽을 건너간 다음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교두보를 확보하고 방어진을 펴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오고 네. 항상 공격 위주에 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공격해 올 때 전쟁사의 철칙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싸운다. 이게 전쟁사의 정말 중요한 철칙이거든요. 이집트군 이걸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갑부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 제거하자.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 공군 우리가 선택한 장소에서 지대공 미사일로 격파한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군 주력을 몰살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3단계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짠 전략이에요. 네.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공망 벨트가 바레브 라인 서안에 바짝 붙어서 있었는데 그 방공망을 방공망 제공이 동편으로 10에서 15km 정도 되는 곳까지였어요. 그 이상의 선을 이집트군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공군에게 그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시나이 반도를 다 먹어버리겠다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방어를 하면서 나중에 휴전협정으로 가서 시나이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게 하고 시나이를 옛날처럼 우리가 가져간다. 이게 목적이었죠. 전략적 목표가 명확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에즈 운하를 공격해서 수에즈 운하를 갖게 되면 경제적 이득도 워낙 강대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 국민의 열광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분명히 사드트는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 이 두와는 완벽하게 다르다 느껴집니다. 정말 완벽한 이게 사실 이렇게 끝났으면 근데 이 전략대로 행해져야 완벽한 거죠. 자, 그럼요. 사실은 4시간 정도의 그 엔젤 혹은 데빌 그분의 활약이 이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전략적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육군만으로, 지대공만으로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공군도 뭔가 보완이 돼야죠. 예. 기존의 중동 전쟁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공중우세는 무조건 이스라엘군이었죠. 네. 그래서 개전이 되면 혹은 개전 전에 이스라엘군이 가서 벌써 폭격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림이죠.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어허. 14시가 땡 되자마자 220여 기의 이집트 공군기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갑니다. 220여 개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전략적인 목표물, 그러니까 지휘소, 공군기지, 방공자산 그런 전략 목표를 차근차근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치밀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집트 공군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공군에 맞아가지고 분명히 많은 격추됐겠죠. 기체가 격추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단 8대만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러면 212기가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12여기가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왔는데 이집트 공군은 그때 정말 환호성을 질렀대요.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은 호랑이였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고양이였는데 우리가 호랑이를 이겼어? 그러면서 막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운명의 장난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8대가 격추가 되고 그러면서 조종사들이 이 전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이 사다트 대통령의 친동생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기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서 별명이 이집트 내에서 별명이 이집트의 아랑드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집트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나중에 이 공개석상에 나오면서 형이 대통령이었어? 심지어 그 동료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묵묵히 아무 얘기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군이 이 체질이 개선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려 220기가 출격을 해서 8대만 격추를 당했다. 여지껏 이집트와는 너무나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략시설을 폭격하러 갔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일 거고요. 그중에 한 명이 이집트에서 상당히 명망있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그 약간 신라와 백제에서 관창이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신라 군인들이 더 사기가 올라와서 우리 꼭 무찌르자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이집트는 오히려 사기가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영웅도 됐고요. 그리고 공군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포병이 준비 포격을 개시를 네. 합니다. 동원된 화포의 수가 2,000문이에요. 2,000문이 동시에 몇 안 되는 요새화된 이스라엘 진지 그리고 전선에 붙어 있는 전략 목표에다가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보병들, 선도 부대 그리고서 후속되는 부대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모래 장벽을 뚫는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옛날엔 장군들 말고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전투 회의나 이런 데서 초급 장교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에즈 운하 입성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으로 끝이 나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집트군이 공격을 해도 바레브 라인이 적어도 24시간에서 40시간은 버텨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몇 시간 만에 뚫린지 아십니까? 설마 한 4시간? 4시간 만에 뚫렸어요. 이거 그럼 데빌 맞네. 4시간 만에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4시간 동안에 도하 작전을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전쟁 얘기하면 일단 싸우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싸울 수 있는 지원 부대, 그러니까 전투 부대보다 뒤에 수송 트럭 이런 게 더 많은데 이 병력들이 신속하게 교량을 건설하고 추가적으로 진격하는 이런 능력이 잘 못 따라줍니다. 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거 잘 못했고. 근데 이 4시간 모래장벽을 뚫고 무려 25,000 이상의 전투 부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지원 부대가 충분히 들어가서 건너편에 교두보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가 예를 들어 공격 안 한대, 내일 한대 이랬으면 안 먹힐 전략이잖아요. 근데 4시간을 속이기 위해 그 밑밥을 깔았다. 근데 이 4시간 만에 이 작전을 성공했다. 정말 이 하나를 위해 철저하게 치밀하게. 절치부심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작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는 3차 중동 전쟁을 치르는 이집트와는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의 완벽했던 전략과 지금 실행력은 가히 그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케이, 이집트 쪽은 그래 좀 믿어볼 수 있겠어. 시리아 쪽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시리아 쪽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폭격을 시작한 건 시리아 공군이었어요. 그리고 준비 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간 게 전차 부대입니다. 시리아 군에서도 사실은 기갑 전력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4차 중동전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그리고 최신형 기갑 차량들을 소련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북부 전선과 남부 전선으로 대규모 기갑 부대가 들어가는데 북부 전선은 산악 지역이고 남부 전선은 평지였어요. 기갑 전력이 기동하기에 평지가 낫겠죠. 평지에서는 만약 기갑 전력 그 양측의 기갑 전력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전차 대수가 많고 물량이 많은 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 전선은 뚫리게 돼요. 그리고 북부 전선에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소수의 이스라엘 군이 막아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병력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전차가 너무 없어서 파손된 전차를 뒤로 빼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수리해서 다시 그 차를 타고 나가고 파손돼서 아군의 전사자가 생긴 전사자 시체를 빼고 바로 고쳐서 타고 나가서 반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 북부는 그래도 소수의 병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감투 정신으로 막아내고 있었다면 남부는 정말 위태했습니다. 심지어 여단장이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사단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적의 대병력이 온다 그러면은 여단 2개를 묶어서 사단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의 이 군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단장이 전사할 정도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의 험한 지형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골란고원, 그러니까 북부 쪽은 사실 탱크가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다 현무암 안반이라 궤도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리아군이 물량이 많았는데 한 5대1 정도까지는 이 지형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그런데 시리아군이 몰래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6대1까지 됩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이스라엘은
정보 수집의 대가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그 전에 이스라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하마스 사건도 그렇지만 절대 우위라는 건 없고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두 번째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모든 전쟁은 과거에 큰 승리를 거두면 그게 단점이 돼요. 그러다 보니 골란고원에서도 뭐 어때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거의 전날에 이게 뭔가 위태롭다라는 건 징조를 느껴서 시나이에 있던 가장 유명한 기갑 7기갑 여단을 골란고원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가서 그 부대가 도착하는 바람에 16대 1에서 8대 1이 됩니다. 근데 5대 1까지는 버틴다고 했는데 그래도 8대 1이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치도 시리아군의 전력을 굉장히 얕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16대 1이었으면 끝장나는 거였다고요. 거의 15대만 남은 적도 있었거든요. 거의 전멸에 가까운. 예, 거의 수준이네. 전멸에 가까웠고 한쪽은 뚫려서 방어사령관이나 여단장이 전사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99%까지 시리아가 승리했었어요. 그리고 증원됐던 여단이 탱크가 15대 남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게 없었다면 그냥 끝났던 거죠. 그렇죠. 원래 전차 대 전차로 붙으면 4차 중동전까지도 이스라엘군의 명백한 승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의 기량이나 전차포의 사정거리 그리고 명중률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이스라엘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복병의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RPG라는 로켓 발사기와 네. 그리고 새거 미사일 AT-3라는 새거 미사일이 등장을 해요. 요게 이제 새로 받아서 새 건가요? 아니면 이름이 새 건가요? 이름 자체가 새거. 아, 이름이 새 거군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전차를 파괴하려면은 전차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공군을 부르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보병 하나가 대전차 화기 하나를 가지고 전차를 부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 새거라는 이 대전차 화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등에 매는 하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안을 보면 미사일 탄두와 미사일 추진부가 있습니다. 그게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이 조이스틱이 달린 리모트 컨트롤과 잔망경 같은 게 달린 그런 발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대전차 미사일 운용병이 만약에 이쪽으로 전차가 올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일단 가방을 벗어서 가방 위에다가 이 탄두와 추진체를 조립을 해서 끼워 놓습니다. 네. 거기서 1차 발사 준비는 끝난 거예요. 네. 거기에 그 발사기를 좀 이격시켜 놓고 조종기, 컨트롤러를 다른 쪽으로 배치한 다음에 라인을 연결하면은 발사 준비 끝납니다. 그리고 적 전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사를 하고서 조이스틱으로 계속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명중을 하죠. 만약에 이 미사일로 명중이 된다면 당시 이스라엘 기갑 전력의 거의 모든 차량은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지금도 쓰이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 리모트 컨트롤로 해서 선이 연결되는 방식의 미사일은. 그렇죠. 지금도 구형 대전차 무기들은 그런 뭐 계속 조종을 해야 되는 방식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무선이 아니라 사격 후 망각합니다. 사격 후에 계속 조종할 필요도 없어요. 빵 하고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사일이 자기가 알아서 표적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선이 있는 걸 사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엔 최신식이었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시리아군도 그렇고 이집트군도 그렇고 실제 사격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전쟁에 동원돼서 그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차를 격파해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조그마한 게 저 큰 이스라엘 전차를 어떻게 무력화시켜? 딱 한 번 발사해서 명중을 딱 하는 순간 알았대요. 모든 질문에 답이 나왔답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탱크를 피해 다니기 바빴는데 그때부터는 탱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싸운다. 이스라엘의 동원 전략이 노출이 됐잖아요. 얘들은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그 수에즈 방벽에 있는 이스라엘군 관측소, 군대 규모, 소대 규모의 초소 마오짐이라는 데를 공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0여 개 있었는데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함락을 못 시켜요. 요즘 말이 막 건너가기 바빠서 이거를 함락을 못 시킨 건지 아니면 이걸 미끼로 두고 이스라엘군이 달려오게 만들려고 함락을 안 시킨 거지 다 반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꽤 많은 마오짐들이 포위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러고 이제 무전을 치는 거죠.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 가뜩이나 이스라엘군은 선제 공격이고 공격 위주니까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오게 되는데 여단이 시나이 반도에 3개 여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자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오는데 각 마오짐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또 부대가 나뭇가지처럼 갈라져요. 네. 그리고 이 원래 신속 동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다 닦아놓습니다. 네. 그 다시 말하면 이집트군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올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쟁에서 제일 답답한 게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수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동원 체제는 적에게 노출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물론 뭐 노출돼도 쟤들이 뭘 하겠냐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마구 달려오고 정해진 길로 분산돼서 오니까 모든 이집트 병사들이 쇠거하고 RPG로 무장을 하고 중간에 매복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당시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공군은 지대공 미사일에 당하고 탱커는 대전차 미사일에 당하는데 이게 정보가 들어갔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전쟁을 보면은 과학기술 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앞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선진적인 사람이다. 기술과 뭐 이런 거에 잘 안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기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술 수준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에 지대공 미사일에 팬텀기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게 왔다 그러니까 쟤들이 우리를 뭘 잡겠니? 그래서 에이스 조종사가 출동을 합니다. 네. 여지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그럴 리가 없어. 원래 있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실패하는 거.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럴 리가 없어. 난 틀리지 않았어.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대전차 미사일, 그게 뭘 하겠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RPG 있을 만한 데다 때리고 분명히 어디 없는데? 매복할 데가 없는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맞아. 가는 거지. 이게 아마 다른 나라 군대 같으면 뭔가 이상한 무조건 주저 앉아줄 거야. 근데 천하의 이스라엘 군대잖아. 그리고 상대가 자기네들이 우습게 보는 과거에 그 3번이나. 우리 아버지들이 박살을 냈던 그래서 용감하게 막 가. 그러면서 뭐 대단하긴 대단해. 막 죽는데도 막 가. 가다가 쪼개져서 전멸하고 쪼개져서 전멸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나이에 있던 이스라엘 여단이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약 25%의 전차가 새거 미사일에 파괴가 됐다 와.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 교훈을 전술에다가 접목을 안 시켰냐? 아닙니다. 이들도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새거 미사일의 약점은 500m를 날아가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500m 이내로 가까이 붙으면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안 터져요. 그래서 오히려 전차를 빨리 기동시켜서 500m 안쪽으로 가고 그리고 계속 조종을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 화염이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서 화염이 나고 모래먼지가 나잖아요. 그쪽으로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사격을 하면서 전차가 회피 기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 중반하고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전차의 파손 대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초반에 시작했을 때 사실 수에즈운하 뚫리고 방어 라인을 이집트가 구축해 버렸고요. 그리고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 거의 함락될 위기에 처했고요. 그러면 지상 공격 같은 경우에 이거 새거 전차 때문에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공군은 뭐예요? 공군기들이 날라왔는데 미사일에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충격적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가요? 그 회피 장치나 이런 걸 장비를 안 붙였어요. 나중에 전쟁 후반부에 이제 그게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가 출동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용감하게 갔는데 뭐 당시 증언에 의하면 4대가 오면 4대가 다 떨어지더랬는데 순식간에. 그리고 시나이와 골란고원 중에 어느 쪽의 전력 차이가 더 세냐. 그랬더니 골란이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군기 상당수를 또 골란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럼 골란에 가서는 도움이 됐냐? 그냥 거기서 떨어졌어요. 시리아도 이걸 지대공을 준비한 거예요? 똑같이 그 소련 기술, 그러니까 소련 고문단들이 와서 조작을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지없이. 그래서 뭐 당시 이스라엘이 공군을 얼마나 믿었냐면 국방비의 절반을 공군력이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기갑부대가 완편이 안 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적은데 여단이 3분의 1이 모자란 수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하늘은 우리 것하고 하늘만 믿었던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군이 왜 안 오니? 와,
왔다. 근데 갑자기 후두둑 떨어져. 두두두두두두. 그리고는 시리아 공군이 와서 폭격을 해. 그러니 당시 그 기갑 부대원들 수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서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공군은 뭐 하고 있니? 하고 이제 공군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집트 공군은 두 가지 작전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방공망 안에서 시나이 전역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 방공 포병, 그러니까 방공망이 제공하는 10에서 15km 작전 반경 안에서 계속 작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긴 했는데 그건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 방공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무력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공중전에서의 이 비율을 보면, 상호 간의 비율을 보면 추락 대수가 3차 중동전보다 4차 중동전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종이 호랑이는 아직은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에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이게 엄청 충격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내가 어려서 못 봤고 실제로 전쟁 나는 걸 신문에서 봤던 게 중동전, 이 4차 중동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열심히 읽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때 너무 열심히 읽어갖고 지금도 신문 기사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일단 첨단 무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뭐 팬텀기, 스카이호크 이런 애들이 그 당시 샘6에 떨어진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없던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군이 너무 방심한 거예요. 이집트군의 지상포대나 대공 방어 능력을 너무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무려 이집트 시리아 상공에서 당시에 거의 102대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공군이 거의 괴멸 위기까지 갑니다. 엔젤일지 데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미뤄둔 4시간. 이 4시간 만에 이집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수에즈를 확보하게 됐고요. 방어 라인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시리아에서는요. 골란 고원이 거의 넘어갈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대로 당하기만 할까요? 종이 호랑이는 과연 화력에 불타버리고 마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에 이스라엘군은 크게 고전한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였던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 일부를 내주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몰린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총동원령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하는데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50년 전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제4차 중동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